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0 중반의 평범한 여자입니다. 아니, 평범하다기보다는 좀 특별한 구석이 있죠. 남들이 커피 한 잔에 5,000원씩 쓸 때 저는 믹스 커피로 버티는 사람이거든요. 친구들은 제가 너무 아낀다고 하지만 저는 이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월급의 70%를 저축하는 게 자랑이었죠. 그런 제가 어떻게 저보다 더한 짠돌이를 만나 결혼하고 또 어떻게 이혼까지 하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그 황당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날도 저는 무료 체험단 카페에서 열리는 정모에 참석했습니다. 전자제품 체험 후 대팔기 노하우를 공유한다는 공지를 보고 달려갔죠.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다들 스테이크를 시키더라고요. 3만원짜리, 4만원짜리 메뉴를 아무렇지 않게 주문하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2,900원 샐러드바만 이용하려고 했죠. 죄송합니다만 샐러드바만은 안 됩니다. 네? 아니, 메뉴판에 있잖아요. 다른 메뉴와 함께 주문하셔야 돼요. 규정이 그렇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것 같았죠.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원칙의 문제였는데 세상은 절 이해 못하더라고요. 그때였습니다. 저기 제가 시킨 스테이크 드시겠어요? 전 리뷰용 사진만 찍으면 되거든요. 옆 테이블 남자가 자기 앞에 놓인 스테이크를 제 앞으로 밀어줬어요. 아니, 이게 무슨... 전 샐러드 바만 먹을게요. 뭐 어차피 체험단 당첨돼서 공짜인데 고기는 콜레스테롤만 높이잖아요. 심혈관도 곧 자산이니까요. 심혈관이 곧 자산이라니 이 남자 건강도 돈으로 환산하는 프로페셔널 짠돌이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스테이크를 각도별로 50장은 찍었어요. 접시를 돌려가며 포크 위치 바꿔가며 조명 각도까지 계산하면서요. 마치 푸드 스타일리스트인 줄 알았죠. 아니, 그들보다 더 진심이었어요. 후기 작성할 때 이 사진들 각각 다른 날짜로 올릴 거예요. 당첨 확률이 3배는 올라가거든요. 진짜요? 저도 그렇게 해봤는데 잘 안 되던데. 비결이 있죠. 사진 메타데이터를 수정하는 거예요. 진짜 그날 찍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체험단 사기의 고수 테크닉이죠. 제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 사람 보통이 아니었어요. 그는 샐러드 바를 7접시나 리필해서 먹었죠. 야채의 종류별로 분류해서 체계적으로 섭취하더라고요. 정상인들은 스테이크로 배를 채우지만 우린 양상추로 인생을 채우는 사람들이었죠. 패점 시간이 되어 레스토랑을 나왔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상가 벤치를 가리키더라고요. 저기서 리뷰 쓰고 가실래요? 레스토랑 와이파이가 잡히거든요. 아, 진짜요? 데이터 아껴야 하는데 잘 됐네요. 우리는 어두운 상가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각자 체험단 리뷰를 10개씩 작성했어요. 날짜 바꿔가며 문체 바꿔가며 프로처럼 작성했죠. 편의점에서 맥주 한 캔 살까요? 저기 1,000원짜리 행사 상품 있던데. 좋아요. 반씩 나눠 마시면 500원이네요. 우리는 맥주 한 캔을 정확히 반씩 나눠 마셨습니다. 종이컵도 아깝다고 번갈아가며 캔에 입을 댔죠. 그는 캔에 볼펜으로 중간 지점에 선을 그었어요. 정확히 250ml씩 마시기 위해서래요. 역시 날짜 변경하면서 여러 번 쓰면 당첨 확률이 올라가네요. 저 방금 전기장판 체험단 당첨됐어요. 우와, 저도 방금 공기청정기 당첨됐어요. 그거 리뷰 쓰고 한 달 뒤에 중고로 팔면 80% 값 받을 수 있어요.
헐, 진짜요? 저는 그냥 썼었는데. 아깝죠. 박스랑 비닐 절대 버리면 안 돼요. 그날 밤 우리는 연락처를 교환했어요. 그가 체험단 당첨 리스트를 정리한 엑셀 파일을 보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로맨스 영화에선 달빛 아래 첫 키스를 하지만 우린 무료 와이파이 아래서 엑셀 파일을 교환했습니다. 이게 짠돌이들의 운명적 만남이었죠. 2년간 연애했습니다. 데이트 비용은 당연히 각자 계산했고요. 선물 대신 서로의 통장 잔고 인증샷을 주고받았죠. 발렌타인데이엔 초콜릿 대신 적금 가입 인증서를 교환했어요. 우리 결혼할까? 좋아. 근데 결혼식은 최대한 간소하게 하자. 당연하지. 일요일 오후 2시가 제일 싸거든. 30% 할인이야. 오, 대박. 근데 그 시간에 하객들이 올까? 안 오면 더 좋지. 뷔페값 아끼니까. 로맨틱한 프로포즈는 개뿔. 우린 결혼식 할인율을 계산하며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부모님들은 반대했어요. 제대로 된 결혼식을 하라고 난리였죠. 지원아, 결혼은 한 번뿐이야. 호텔에서 하자. 엄마, 호텔은 500만 원이에요. 작은 예식장은 150만 원이고요. 그 돈이 그렇게 아까워? 350만 원이면 적금금리 5%로 10년이면 얼만지 아세요? 시어머니는 더 심했어요. 우리보다 더 짜게 굴더라고요. 예식장? 그것도 사치야. 동사무소에서 하면 공짜잖아. 어머니, 그래도 결혼식은... 축의금 생각해봐. 수익률이 얼마야? 결국 작은 예식장에서 일요일 오후 2시에 했어요. 그런데 웨딩 드레스는 대여비가 100만 원이래요. 겨우 잠깐 한 번 입고 마는 건데 미친 거 아닌가 싶었죠. 온라인에서 공동구매하면 15만 원이야. 좋네. 결혼식 끝나고 바로 팔자. 중고로 10만 원은 받을 수 있겠지? 그럼 실제 비용은 5만 원이네. 완벽해. 신부가 웨딩 드레스 입고 중고나라에 판매글 올릴 생각부터 하다니 이쯤 되면 우린 결혼은 사랑이 아니라 사업이었죠. 예물 반지는 금반지로 샀어요. 디자인? 그런 건 사치죠. 그냥 똑같은 새 돈짜리 민자 반지였어요. 금값 20% 오르면 바로 판다. 당연하지. 반지는 자산이니까. 우리 진짜 잘 맞는 것 같아. 그러게. 가치관이 완전 똑같네. 신혼여행은 강원도 펜션 1박이었어요. 친구들은 몰디브니 하와이니 가던데 우린 양양이었죠. 비수기라 50% 할인이야. 바비큐는 빼자. 고기는 마트에서 사가면 3분의 1 가격이니까. 역시 내 와이프 경제관념이 철저해. 펜션에서 우리는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어요. 월급은 각자 관리하기로 했죠. 생활비만 절반씩 공용 통장에 넣기로 했어요. 10년 안에 10억 만들자. 각자 5억씩? 매달 저축 그래프도 만들어. 오, 좋아. 거실에 붙여놓고 매일 체크하자. 보통 신혼부부는 우리 언제 아기 낳을까를 논의하지만 우린 어떻게 우리 통장 잔고를 늘릴까를 논의했습니다. 사랑은 통장에서 싹트는 거라 믿었죠. 결혼한 지 1년째 되던 여름이었습니다. 저는 재택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7월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날이었죠. 실내 온도가 38도를 넘어가고 있었어요. 여보, 에어컨 좀 켜도 될까? 안 돼. 전기세 폭탄 맞을래? 아니, 38도야, 38도. 내가 삼계탕 속 닭이야? 선풍기 틀어. 바람 있으면 시원해. 선풍기는 열풍기야, 열풍기. 남편은 단호했어요.
에어컨은 절대 안 된다고 했죠. 저는 페트병에 물을 얼려서 그걸 안고 일했습니다. 노트북 자판을 두드리다가 얼음을 핥고 또 두드리고요. 남들은 에어컨 켜고 일하는데 저는 원시인처럼 얼음덩어리 안고 일했습니다. 이게 21세기 대한민국 회사원의 삶이 맞나 싶었죠. 그러던 어느 토요일이었어요. 급한 외출을 하고 2시간 만에 집에 돌아왔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분명 에어컨은 꺼져 있는데 집안이 서늘했거든요. 에어컨 손풍구에 손을 대봤습니다. 차가웠어요. 방금까지 켜져 있었던 게 분명했죠. 게다가 집안이 뽀송뽀송 건조했어요. 여보, 혹시 에어컨 켰었어? 아니야, 선풍기만 틀었어. 근데 송풍구가 차가운데? 착각이야. 선풍기 바람이 시원해서 그런 거야. 이게 선풍기 바람이야? 내가 바보야? 남편은 끝까지 아니라고 잡아댔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죠. 제가 없을 때만 이놈이 몰래 에어컨을 켠다는 걸요. 다음날 일부러 외출하는 척했습니다. 30분 후 몰래 돌아왔죠. 역시나 에어컨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남편은 소파에 누워서 아이스크림까지 먹고 있었고요. 벌써 왔어? 뭐야, 에어컨 켰잖아. 이거? 방금 켠 거야. 너무 더워서. 방금? 설정 온도 18도인데? 소파에서 겨울왕국 찍냐? 그때 깨달았어요. 이 인간의 극도의 절약은 저한테만 해당된다는 걸요. 자기는 편하게 살면서 저만 고생시킨다는 걸요. 알고 보니 제가 돈을 아낀 게 아니라 남편이 저를 이용해서 돈을 아낀 거였어요. 사랑인 줄 알았던 게 사기였습니다. 그날부터 싸웠습니다. 나만 바보 만들었네. 나는 얼음 안고 일하는데 너는 에어컨 켜고 낮잠? 나가서 돈 벌어오는 사람이 나야. 내가 더 덥잖아. 뭐? 나도 돈 벌어. 재택이라고 무시해? 그래도 내가 더 많이 벌잖아. 충격적이었어요. 그동안 함께 전략하는 동지인 줄 알았는데 저는 그냥 돈 아끼는 도구였던 거예요. 앞으로 나도 에어컨 켤 거야. 그럼 전기세는 네가 내. 미쳤어? 왜 내가 다 내? 네게 집에 더 오래 있잖아. 사용량에 비례해야지. 그럼 당신이 몰래 쓴 건 어떻게 계산할 건데? 남편은 대답이 없었어요. 그냥 계산기를 두드리며 전기세를 계산하더라고요. 어떤 부부는 사랑을 계산하는데 우리 부부는 전기세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낭만은 개뿔. 우린 그냥 전기요금 공동 납부자였죠. 그러던 어느 날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보다 더 극도로 아끼는 분이셨거든요. 어서 와. 밥 먹었어? 아직이요, 어머니. 그래, 잠깐 기다려.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뭘 가져오시더라고요. 3일은 된 것 같은 냉동밥이었어요. 딱딱해서 젓가락도 안 들어갔죠. 전자레인지에 대충 돌린 거였어요. 김치찌개도 있어. 한국인이라면 역시 김치찌개지. 네, 감사합니다. 김치찌개라고 하기도 모한 물건이었어요. 김치는 시큼하게 변해 있었고 돼지고기는 딱딱했죠. 국물은 시큼하면서도 짰어요. 3일은 넘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편이 들어왔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 배고프지? 엄마가 꽃게탕 끓여놨어. 와, 꽃게탕이요? 대박! 갓 잡은 거야. 아침에 시장 가서 특별히 샀지. 저는 3일 된 냉동밥에 상한 김치찌개, 아들은 갓 잡은 꽃게에 갓 지은 밥이라니요. 이게 같은 집 식탁에서 벌어진 일이라니 놀라웠죠. 시어머니는 정성스럽게 아들 밥상을 차렸어요. 갓 지은 흰쌀밥, 뜨끈한 꽃게탕, 새로 담근 김치,
심지어 반찬도 따로 꺼내 오셨어요. 역시 엄마 음식이 최고야. 많이 먹어. 살 빠진 것 같네. 아이, 꽃게 진짜 실하네요. 남편은 게딱지까지 쪽쪽 빨아 먹었어요. 게 다리 하나하나 발라먹는 모습이 그렇게 개걸스러울 수가 없었죠. 옆에서 퍽퍽한 냉동밥을 씹던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도 꽃게탕 좀 먹어도 될까요? 아유, 다 떨어졌는데. 미안해. 아까 냄비에 아직 있던데요? 그건 네 시아버지 들어오면 드려야지. 우린 그냥 김치찌개 먹자. 알았지? 충격이었어요. 며느리는 남은 음식 처리반이었던 거죠. 여보, 김치찌개 맛있어? 응, 아주 특별한 맛이야. 우리 엄마가 김치찌개는 진짜 잘 끓여. 그래, 3일 숙성에 깊은 맛이 나. 왜? 바꿔 먹을까? 남편은 제 말에 의미를 전혀 못 알아들었어요.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 했을 수도 있죠. 시아버지가 들어오셨어요. 밥 먹고 있구나. 여보, 꽃게탕 끓였어. 이거 좀 드셔. 그래, 아이, 좋지. 시아버지마저 제 존재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투명 인간이 따로 없었죠. 아니, 투명 인간이면 밥이라도 안 먹지. 전 음식물 쓰레기통이었어요. 점심 먹고 거실에 앉았는데 시어머니가 과일을 내오셨어요. 샤인 머스켓이었죠. 비싼 과일이라 기대했는데요. 아들은 이쪽 먹어. 와, 아유, 진짜 달아요. 지원이는 이쪽. 역시나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제게 준 부분은 무른 부분이더라고요. 살짝 상한 부분이요. 사람 차별도 이런 차별이 없었습니다. 내가 시어머니께 무슨 죄를 졌다고요? 죄가 있다면 이런 놈하고 결혼한 제 죄였죠. 집에 돌아오는 길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나 다시는 시댁 안 갈 거야. 왜? 아이, 엄마가 밥도 해주셨잖아. 그게 밥이야? 음식물 쓰레기지. 너무하네. 아이, 엄마가 아껴서 그런 거야. 나한테만 아끼시더라. 남편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운전에만 집중하는 척했죠.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집안에서 제가 어떤 존재인지 분명해졌어요. 그리고 곧 더 큰 시련이 닥칠 줄은 그때 몰랐죠. 시댁 방문 후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어요. 회사가 갑자기 망했습니다. 사장은 야반 도주했고 월급 2달치도 못 받았어요. 사무실로 달려갔지만 사무실은 텅 비어 있더군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회사가 망했어. 사장이 도망갔대. 뭐? 아, 진짜? 월급은? 못 받았어. 2달치나 밀렸는데. 아, 그 돈이 얼마야? 받아내야지. 이미 신고했는데 회사에 재산이 없대. 남편의 표정이 싸늘해졌어요. 저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돈을 걱정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수입이 없잖아. 전기도 아껴야겠네. 뭐? 내가 실직했는데 그게 첫마디야? 현실적인 얘기잖아. 돈 없으면 아껴야지. 다음 날부터 지옥이 시작됐어요. 폭염에도 선풍기조차 못 켜게 했습니다. 컴퓨터도 꼭 필요할 때만 켜라고 감시했죠. 이력서 쓰려면 컴퓨터 써야 돼. 도서관 가서 써. 거기 공짜야. 미쳤어? 내 노트북이 있는데? 전기세 생각해. 한 푼이라도 아껴야지. 남편에게 저는 실직자가 아니라 전기 먹는 하마였나 봅니다. 위로는커녕 전기세 걱정이 먼저였으니까요.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건 다음이었어요. 그런데 적금은 계속 넣을 거지? 뭐? 수입이 없는데 무슨 돈으로? 10년 안에 각자 5억씩 모으기로 했잖아. 나 지금 실직했다니까?
약속은 약속이야. 절대 변경 불가야. 당신 지금 실직한 것도 이거 따지고 보면 사기 결혼이야, 알아?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죠. 사기 결혼은 내가 당한 거지. 야, 너 정신 나갔어? 내가 백수인데 월 200만 원을 어떻게 넣어? 그동안 모은 돈 있잖아. 그거 쓰면서 넣어. 그건 비상금이야. 비상금보다 약속이 먼저야. 계획이 틀어지면 안 돼. 남편은 계산기를 꺼냈어요. 진짜로 계산을 시작했죠. 네가 6개월 안에 취업한다고 치자. 그동안 못 낸 1,200만 원, 취업하면 월 100만 원씩 추가로 넣으면 돼. 100만 원 추가? 미쳤어? 그래야 진도가 맞지. 10억의 목표는 신성해. 내가 죽어도? 죽으면 보험금으로 채워야지. 이 순간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제 통장, 잔고를 사랑한다는 걸요. 용돈도 줄여. 화장품도 사지 마. 뭐? 취업할 때까지 모든 지출 금지야. 아껴서 적금 넣어야지. 너는 뭘 아낄 건데? 난 돈 벌어오잖아. 버는 사람이 쓰는 거야. 정이 뚝 떨어졌어요. 완전히 떨어졌죠. 이 인간이 왜 저랑 결혼했는지 알 것 같았어요. 내가 취업 못하면 하면 돼. 편의점이든 뭐든. 편의점 알바하면서도 월 200만 원 적금 넣으라고? 당연하지. 약속은 지켜야지. 보통 남편들은 힘내. 금방 좋은 곳 구할 거야. 라고 하는데 이놈은 적금 넣어. 약속 지켜. 라고만 했습니다. 이게 부부인지 채권자와 채무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이 인간하고는 못 살겠다고요. 일단 취업부터 하고 이혼하자고요. 집이 너무 더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국립도서관으로 피신했습니다. 무료에다가 에어컨도 빵빵했거든요.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 14시간을 거기서 살았죠. 공무원 시험 준비를 시작했어요. 안정적인 직장이 필요했거든요. 이혼하려면 경제력이 있어야 했으니까요. 도서관 매점 삼갑 김밥이 1,200원이었어요. 하루 2개로 버텼습니다. 점심에 하나, 저녁에 하나. 배고팠지만 참았죠. 도서관 정수기에서 텀블러에 물을 받아 마셨어요. 화장실 갈 때마다 리필했죠.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처량했습니다. 남들은 카페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며 공부하는데 저는 정수기 물로 배를 채우며 공부했습니다. 이게 32살 유부녀의 삶인가 싶었죠. 같은 자리에서 6개월째 공부하던 청년이 있었어요. 매일 똑같은 자리, 똑같은 시간. 어느 날 점심시간에 말을 걸어왔죠. 누나도 공시생이에요? 아, 네. 뭐 그런 셈이죠. 전 2년째예요. 누나는요? 저는 이제 한 달째예요. 신참이시네요. 여기 오래 계실 거면 꿀팁 알려드릴까요? 그 청년이 알려준 꿀팁이라는 게 가관이었어요. 도서관 지하 직원 식당이 일반인도 이용 가능하다는 것, 4,000원의 든든한 한 끼가 가능하다는 것, 근처 대학교 학생 식당은 신분증 검사 안 한다는 것. 우리가 백수가 아니에요. 미래 공무원이죠. 그래요. 우린 예비 공무원이에요. 맞아요. 곧 우리도 철밥통 될 거예요. 서로 위로가 됐어요. 비참한 현실을 농담으로 버티는 동지가 생긴 기분이었죠. 어느 날 도서관이 임시 휴관했어요. 하는 수 없이 집에서 공부하기로 했죠. 선풍기를 켜고 책을 펼쳤어요. 그때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야, 선풍기 왜 켰어? 더워서 공부해야 하는데. 도서관 가서 해. 거기 시원하잖아. 오늘 휴관이야. 그럼 참고 해. 전기 아까워. 저는 폭발했어요.
야, 내가 거지야? 내 집에서 선풍기도 못 켜? 돈도 안 벌면서 무슨 권리로 전기를 써? 뭐? 권리? 내가 전기 쓰는 것도 권리가 필요해? 당연하지. 돈 낸 만큼 쓰는 거야. 그래? 그럼 내가 그동안 집안일 한 건 시급으로 계산해줘. 남편은 또 계산기를 꺼냈어요. 집안일? 아유, 그건 당연히 해야 하는 거잖아. 내 집에서 전기 못 쓰는 것도 당연한 거냐? 그건 사용자 부담 원칙이야. 미쳤구나, 진짜. 그날 깨달았습니다. 우리 집은 가정이 아니라 전기요금 정산소였다는 걸요. 남편은 남편이 아니라 전기 검침원이었다는 걸요. 싸움은 새벽까지 이어졌어요. 결국 저는 짐을 싸서 택시를 부르려 했습니다. 친정으로 가려고요. 그러니 남편이 저를 끝까지 말렸어요. 왜 말렸는 줄 아세요? 택시비 비싸다고요. 보통 부부싸움 하면 가지마 미안해 라고 하는데 이 정신병자는 가지마 택시비 아까워 라고 했습니다. 이쯤 되면 코미디가 아닌 호러였죠. 친정에서 일주일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이 사과했거든요. 물론 진심은 아니었겠지만요. 친정 아빠는 제가 너무 힘들어 보인다며 우리 부부를 불렀습니다. 오늘은 내가 쏜다. 한우 먹으러 가자. 아유, 아버님, 괜찮습니다. 비싸잖아요. 뭐가 비싸? 내 딸 먹이는 건데. 아빠, 고마워. 한우집에 도착했어요. 1인분에 6만 원짜리 특수 부위였죠. 친정 아빠는 4인분을 시켰어요. 그때부터 남편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평소 아끼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마치 며칠 굶은 사람처럼 고기를 입에 쑤셔 넣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상추쌈도 안 쌌어요. 그냥 고기만 집중 공략했죠. 젓가락질이 그렇게 빠를 수가 없었습니다. 3인분을 혼자 해치웠어요. 아이, 천천히 먹어. 더 시킬게. 아니요, 이거면 충분합니다. 정말 맛있네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 젓가락은 쉬지 않았어요. 마지막 고기 한 점까지 싹 먹어치웠죠. 공짜라서 그런가? 평소엔 삼겹살 한 점도 아까워하던 인간이 한우는 혼자 3인분을 순삭했습니다. 제가 빈정이 상했어요. 남편 젓가락에서 고기를 뺏어 먹기 시작했죠. 야, 왜 그래? 배고파서. 나도 먹어야지. 아까부터 먹고 있었잖아. 너만큼은 안 먹었거든? 친정 아빠 앞에서 고기 전쟁이 벌어졌어요. 서로 젓가락으로 고기를 뺏어 먹는 치사한 싸움이었죠. 아이, 애들이 왜 이래? 더 시켜줘. 아니에요, 아빠. 충분해요. 저는 남편이 더 먹고 싶어 죽겠는데 못 시키게 했어요. 남편 표정이 볼만했죠. 고기를 더 먹고 싶지만 체면상 말 못하는 그 표정이요. 식사 후 남편이 화장실 간 사이 친정아빠가 물었어요. 지원아, 많이 힘드니? 아니야, 아빠. 괜찮아. 괜찮긴. 이 얼굴이 반쪽이 됐는데 다이어트 중이야. 밥은 제대로 먹고 다이어트 해야지. 친정아빠는 제 손에 용돈을 쥐어줬어요. 100만 원이었죠. 남편이 돌아와서 그걸 봤습니다. 아버님이 용돈 주셨어? 응. 얼마? 왜? 우리 공용 통장에 넣어야지. 이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 인간은 제 친정아빠 돈까지 노린다는 걸요. 거지도 이런 거지가 없었죠. 이건 내 용돈이야. 부부 공동 재산이잖아. 공동재산? 네 월급도 공동재산이야? 그건 내가 본 거잖아. 이것도 내가 받은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계속 용돈 얘기를 했어요. 공용 통장에 넣자, 반씩 나누자, 조금에 넣자. 귀가 아플 정도였죠.
그리고 며칠이 지난 추석 연휴 시댁에 갔습니다. 새벽 5시부터 전 부치고 나무를 묻혔어요. 잡채 만들고 동그랑땡 빚고 산적 꿰고 손이 10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죠. 지원아, 밥 먹어. 내 어머니. 시어머니가 주신 건 또 냉동밥이었어요. 이번엔 더 심했죠. 냉동고 냄새가 배어 있었거든요. 찌개도 있어. 같이 먹자. 찌개를 보는 순간 구역질이 났어요. 김치, 콩나물, 어묵, 계란, 햄, 두부. 상한 것도 있었고 쉰 냄새도 났죠. 냉장고에 있던 모든 반찬을 다 넣은 것 같았어요. 어머니, 이건 언제 끓이신 거예요? 어제? 왜?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눈치를 주셔서 억지로 조금 먹었어요. 속이 메스꺼웠지만 참았죠. 남편은 갓 지은 밥에 추석 음식을 배불리 먹고 있었어요. 전, 산적, 잡채, 갈비찜, 접시에 수북히 쌓여서 먹더라고요. 당신 천천히 먹어. 체할라. 난 벌써 체한 것 같은데? 또 식탐 부리지 마. 여기 음식 많아. 식탐? 나 지금 냉동밥에 잡탕찌개 먹고 있는데? 엄마가 주신 거잖아. 감사하게 먹어. 남편은 갈비찜 뜯으며 감사를 논하고 저는 상한 찌개 먹으며 감사를 강요받았습니다. 같은 집, 같은 시간, 다른 세계였죠. 이 집도 마지막이라 생각했습니다. 같이 살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칼로 쑤시는 것처럼 아팠죠. 화장실을 들락거렸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러다 고열까지 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119 좀 불러줘. 너무 아파. 참아봐. 약 먹고. 약 먹었는데도 아파. 응급실 가야 할 것 같아. 응급실? 거기 얼마인지 알아? 연휴라 더 비싸. 미쳤어? 내가 죽을 것 같은데 돈 타령이야? 남편이 계속 돈 얘기만 하길래 결국 참아온 제 분노가 폭발했어요.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나 발로 남편 뒤통수를 있는 힘껏 찼습니다. 아이씨, 왜 때려? 닥치고 119 불러! 결국 직접 119를 불렀어요. 응급실에 실려갔죠. 급성 장염이네요. 그리고 영양실조 증상도 있고요. 영양실조요? 네, 평소에 제대로 못 드신 것 같은데 상한 음식 드셨죠? 네. 최소 3일은 입원하셔야 합니다. 입원 둘째 날 친정 부모님이 병문안 오셨어요. 죽, 과일, 음료수, 빵, 과자까지 병실 테이블이 가득 찼죠. 지원아, 많이 아프니? 괜찮아요, 엄마. 이 얼굴이 완전 뼈만 남았네. 잘 먹어야 해. 네, 아빠. 부모님은 1시간 정도 있다가 가셨어요. 저는 CT 검사를 받으러 갔죠. 1시간쯤 걸렸을까요? 병실로 돌아봤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과일통이 텅 비어 있었어요. 사과 6개, 배 4개가 다 사라졌죠. 음료수 6개 중 5개는 없어졌고요. 빵 봉지는 뜯어진 채 부스러기만 남았어요. 같은 병실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아가, 남편이 다 먹고 갔어. 네? 뭘요? 과일이랑 빵이랑 봉지에 막 담더라고. 봉지에 담았다고요? 그때 남편이 들어왔어요. 가방을 메고 있었죠. 검사 끝났어? 나 이만 가볼게. 잠깐, 가방 좀 봐. 왜 갑자기? 그냥 보여줘. 남편이 머뭇거리길래 가방을 확 뺏었어요. 열어보니 과일, 음료수, 빵이 가득했죠. 친정 부모님이 사온 걸 몰래 가져가려 한 거예요. 야, 이게 뭐야? 이거 집에서 먹으려고. 미쳤어? 병문안 음식을 훔쳐가?
훔친 게 아니라 이거 어차피 네 거니까. 내 거면 내가 먹어야지. 환자가 먹어야지. 도둑이 따로 없었습니다. 병문안 놓은 음식을 싹 쓸어가는 남편, 이쯤 되면 절도죄 아닌가 싶었죠. 극도로 분노한 저는 남편의 멱살을 잡았어요. 병실 밖으로 끌어냈죠. 너 진짜 사람이야? 병문안 음식을 훔쳐가? 아까워서 그래. 어차피 못 먹고 버릴 거잖아. 내가 3일 여기 있어야 하는데 그걸 왜 버려? 너 미쳤구나 진짜? 주먹이 올라갔어요. 남편 머리를 몇 대 때렸습니다. 간호사들이 달려와서 말렸죠. 환자분 진정하세요. 이 도둑놈이 병문안 음식을 훔쳐갔어요. 남편분이시죠? 아니요, 도둑 새끼예요. 도둑. 경찰에 신고 좀 해주세요. 남편을 병원 밖으로 쫓아냈어요. 발로 차면서 쫓아냈죠. 같은 병실 환자들이 수군거렸어요. 세상에 병문안 음식을 가져가다니. 남편 맞아? 도둑 아니고? 아가, 고생이 많구나. 수치심이 밀려왔어요. 이런 인간하고 살아왔다는 게 창피했죠. 남편에 대한 마지막 정마저 완전히 사라졌어요. 다음날 남편이 문자를 보냈어요. 퇴원할 때 병원비 영수증 꼭 가져와. 위로도 사과도 없었죠. 그냥 영수증만 챙기라는 문자가 전부였습니다. 퇴원하는 날 결심했어요. 이 인간하고는 끝이라고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혼하겠다고요. 퇴원한 날 집에 돌아왔어요. 남편이 식탁에 뭔가를 펼쳐놓고 있었죠. 병원비 영수증을 계산기로 두드리고 있었어요. 입원비가 158만 원이야. 너무 많이 나왔어. 그래서? 네가 전액 부담해야지. 집에서 참으면 될걸. 병원 가서 돈 낭비했잖아. 뭐? 내가 낭비했다고? 그럼 누가 낭비했어? 내가 입원하라고 했어? 순간 계산기를 집어 던지고 싶었어요. 남편 머리 정수리에 정확히 꽂아버리고 싶었죠. 이혼하자. 뭐? 이혼하자고. 더는 못 살겠어. 갑자기 왜? 이러한 사소한 일로? 사소해? 내가 영양실조로 쓰러진 게 사소해? 남편이 웃었어요. 비웃음이었죠. 이혼?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우리 10억 프로젝트는 어떻게 하고? 미쳤구나. 이혼 얘기하는데 10억 타령이야? 현실적인 얘기잖아. 결혼도 이혼도 다 현실이야. 남편에게 우리 결혼은 사랑이 아니라 투자였나 봅니다. 이혼은 사업 철수고 저는 부실 자산이었죠. 로맨스 영화가 아니라 경제 다큐멘터리를 찍고 있었어요. 소송해서라도 이혼할 거야. 소송? 변호사 비용이 얼마인지 알아? 알아. 최소 500만 원이야. 그 돈이면 1년치 생활비라고. 그래도 할 거야. 남편이 또 계산을 시작했어요. 이혼 비용, 재산 분할, 위자료, 종이에 빼곡히 숫자를 적더라고요. 재산 분할하면 네가 오히려 내게 줘야 해. 내가 더 많이 벌었잖아. 뭐? 그리고 네 실직 기간 동안 내가 생활비 다 댔잖아. 그것도 정산해야지. 정산? 부부 사이에 정산? 당연하지. 공평해야지. 이 인간은 이혼까지도 장사로 보고 있었어요. 아니, 오히려 돈 벌 기회로 생각하는 것 같았죠. 알았어. 그럼 내가 요구할게. 정신적 피해 보상금. 그런 게 어딨어. 있어. 너 때문에 영양실조 걸린 거, 에어컨 못 켜서 고생한 거, 시댁에서 음식물 쓰레기 먹은 거. 그게 돈이 돼? 변호사한테 물어볼게. 남편 얼굴이 굳었어요. 변호사 얘기가 나오니까 진지해지더라고요. 아, 진짜 이혼할 거야? 응. 나는 절대 안 해. 도장 안 찍어. 상관없어. 소송할 거니까. 미쳤어? 아, 왜 생돈을 그렇게 버려? 남편은 끝까지 계산기를 놓지 않았어요.
이혼 상담을 하는데도 계산기가 필수품이었죠. 계산기가 남편의 진짜 배우자 같았습니다. 변호사비 아까우면 합의 이혼해. 싫어. 10억 프로젝트 포기 못해. 그럼 혼자 모아. 그건 불가능하잖아. 그럼 다른 여자 구해. 너보다 더 짠 여자. 남편이 할 말을 잃었어요. 처음으로 계산기를 내려놨죠. 그때 깨달았어요. 남편에게 가장 무서운 건 이혼이 아니라 10억 프로젝트 실패였다는 걸요. 변호사 상담을 받고 왔어요. 현재 사유로는 이혼이 어렵다는 답변이었죠. 집에 들어오니 시어머니가 와 계셨어요. 남편이 부른 것 같았습니다. 지원아,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야. 어머니, 이건 부부싸움 아니에요. 아유, 민수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잘못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왔어요. 평소와 달리 누그러진 표정이었죠. 여보, 미안해. 내가 좀 심했지? 이제 와서? 앞으로 잘할게. 이혼은 하지 말자. 그래, 화해하는 게 좋지. 연기인지 진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마 변호사 상담 간 걸 알고 겁먹은 것 같았어요. 알겠어. 일단 저녁 먹어. 어머님, 제가 준비할게요. 냉장고를 열었어요. 먹다 남은 생선 대가리가 있었죠. 남편이 시켜 먹고 남긴 짬뽕 국물도 있었고요. 시어머니가 지난번에 가져온 정체불명의 반찬들도 있었어요. 전부 다 꺼냈습니다. 큰 냄비에 다 넣었어요. 거기다 냉장고 구석에 오래된 김치까지 넣었죠. 마지막으로 된장 한 숟갈을 풀었어요. 제가 만든 건 음식이 아니라 복수였습니다. 시어머니 레시피를 그대로 재현한 거죠. 이름하여 네가 준 것들 돌려주기 찌개였어요. 식탁에 올렸어요. 냄새가 장난 아니었죠. 이게 뭐니? 잡탕찌개요. 어머니가 저한테 항상 해주시던 거예요. 내가 언제? 매번이요. 시어머니가 숟가락을 들다가 망설였어요. 냄새를 맡고 인상을 찌푸렸죠. 왜요? 못 드시겠어요? 아니, 이건 좀. 어머니가 저한테 주신 건 괜찮고 제가 드리는 건 못 드시겠다? 남편이 화를 냈어요. 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뭐 하긴. 어머니 레시피 그대로 만든 건데? 이건 음식이 아니잖아. 맞아. 나도 이딴 음식 아닌 쓰레기를 먹었었어. 덕분에 응급실도 갔잖아. 잊었어?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어요. 어머, 이런 애를 봤나?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머니 같은 사람도 처음이에요. 뭐? 냉동밥에 상한찌개 주시면서 감사하라던 분이 왜 이래요? 어머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먹어요. 그때 시어머니 표정이 볼만했습니다. 자기가 준 독을 자기가 맛본 얼굴이었죠. 인과응보가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당장 사과해. 누구한테? 왜? 엄마한테 무례했잖아. 나한테 무례했던 건. 저는 냄비를 들고 현관으로 갔어요. 둘 다 나가세요. 뭐? 이 찌개 맛있게 드시든지 아니면 이걸로 샤워를 하든지. 이런 못된 년이?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며느리는 음식물 쓰레기통이라고. 제가 찌개를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뿌리려고 하자 둘 다 기겁을 했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두 사람을 밀어냈어요. 찌개 냄비도 함께 들려보냈죠. 잡탕찌개 사건 후 이혼 문제는 잠시 미뤘어요. 일단 다가올 시험에 집중을 하기로 했죠. 도서관에서 죽어라 공부했습니다. 하루 14시간씩 주말도 없이요. 6개월이 지났어요. 7급 공무원 시험일이었죠. 시험 보고 나오는데 손이 떨렸어요. 느낌이 좋았거든요. 한 달 후 합격 발표일, 도서관 화장실 칸막이 안에서 휴대폰을 켰어요. 수험 번호를 입력했죠.
합격을 축하합니다. 눈물이 났어요. 변기의 뚜껑을 닫고 앉아서 조용히 울었죠.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남들은 합격하면 가족한테 제일 먼저 알리는데 저는 변기한테 제일 먼저 알렸습니다. 변기가 제 유일한 친구 같았어요. 집에 돌아왔어요. 남편이 물었죠. 시험 결과 나왔어? 응, 붙었어? 떨어졌어. 거짓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합격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진짜? 아유, 그렇게 공부했는데도? 경쟁률이 높았나 봐. 아이, 시간도 돈도 다 날렸네. 도서관 가는 교통비며 교재비며 얼마나 썼는지 계산해봐. 투자 대비 수익이 마이너스잖아. 남편은 또 계산기를 꺼냈어요. 6개월간 쓴 돈을 계산하기 시작했죠. 32만 8천 원. 이 돈이면 적금 금리로. 그만해. 차라리 편의점 알바라도 해. 6개월이면 1,200만 원은 벌었겠네. 남편은 제 실패를 위로하는 대신 수익률을 계산했습니다. 계산기가 남편의 입이고 숫자가 남편의 언어였죠. 사랑회 다니는 원이었어요. 공무원 포기하고 다른 일 찾아. 내가 알아서 할게. 근데 계속 적금은 넣어야 해. 또 그 얘기? 약속은 지켜야지. 10억 프로젝트 기억 안 나? 순간 웃음이 나왔어요. 어이가 없어서요. 어차피 이혼할 사이인데 무슨 10억? 또 이혼 타령? 변호사가 안 된다고 했잖아. 그건 내가 알아서 해. 네가 뭘 알아서 해. 시험도 떨어졌는데. 이 순간이었어요. 합격 사실을 절대 알려주지 말아야겠다고 확신한 게요. 발령대기 기간은 3개월. 그동안 계속 거짓말을 해야 했어요. 합격 후에도 발령대기 기간 동안 도서관에 갔어요. 영어 공부를 한다는 핑계였죠. 사실은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요. 어느 날 점심시간이었어요. 도서관 근처 카페를 나와 걷고 있었죠. 그때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어요. 남편이었습니다. 젊은 여자와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둘이 깔깔거리며 걸어갔어요. 1인당 10만 원이 넘는 고급 레스토랑에 들어갔습니다. 오마카세 전문점이었어요. 남편이 문을 열어주며 여자 허리에 손을 올렸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컵라면 하나도 아까워하던 남편이 오마카세라니요. 저한테는 짜장면도 사치라던 인간이 말이죠. 몰래 따라 들어갔어요. 멀리서 지켜봤죠. 남편이 여자에게 먹여주기까지 하더라고요. 와인도 시켰어요. 찾아보니 병당 20만 원짜리였죠.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어요. 증거 수집이 먼저였거든요. 레스토랑 앞에서 2시간을 기다렸어요. 햇빛이 따가웠지만 버텼죠. 드디어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여자가 남편 팔에 매달렸어요. 남편이 여자 볼에 뽀뽀를 했죠. 그리고 택시를 잡아탔어요. 저도 급히 택시를 잡았습니다. 어디 가세요? 앞 택시 따라가 주세요. 네? 왜요? 남편 불륜 추적 중이에요. 아이고, 힘드시겠네요. 택시가 멈춘 곳은 모텔이었어요. 파라다이스라는 간판이 보였죠. 두 사람이 들어가는 걸 동영상으로 찍었습니다. 2시간 후 모텔에서 나오는 두 사람 앞에 제가 나타났어요. 여자가 남편 넥타이를 매만지고 있었죠. 머리는 아직 젖어 있었고요. 재밌었어? 여자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어요. 남편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그러는 너는 왜 여기 있어? 누구세요? 이 쓰레기 와이프요. 여자의 머리채를 잡았어요. 한 번에 바닥에 넘어뜨렸죠. 미쳤어요? 미쳤어. 네 덕분에. 남편이 말리려 했어요. 야, 이거 놔! 이거 폭행이야! 폭행? 불륜이 더 큰 죄야. 그대로 주먹을 날렸습니다. 남편 눈을 정확히 가격했어요.
남편이 비틀거렸죠. 넌 이런 짓이나 하고 다니면서 네가 좋아하는 그 돈은 얼마나 모았니? 10억? 20억? 이건 오해야. 오해? 파라다이스 모텔에서 나오는데 그냥 잠시 쉬러. 머리 젖은 채로 립스틱 번진 채로 남편의 변명이 가관이었습니다. 여자가 일어나려고 했어요. 제가 다시 밀쳤죠. 유리 씨 맞지? 몰디브 가고 싶다던. 어떻게 아세요? 다 들었어. 아까부터 따라다녔거든. 미친, 스토커예요? 스토커? 내 남편 감시하는 게 스토킹이냐? 이 멍청한 거사. 남편이 절절맸어요. 여보, 한 번만 용서해줘. 실수야. 실수? 오마카세 먹고 20만 원짜리 와인 마시고 모텔 가는 게 실수? 어떻게 그걸. 다 봤어. 동영상도 찍었고. 두 사람의 얼굴이 파랗게 변했어요. 위자료 각오해. 둘 다. 저는 몰랐어요. 이혼한 줄 알았어요. 그건 법원에 말해. 분노가 폭발했어요. 남편 뺨을 있는 힘껏 때렸죠. 그 순간 계산했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좋아하는 계산을요. 위자료 더하기 재산분할 더하기 상간녀 손해배상. 제 새 인생 자금. 너희가 얼마를 모았든 이제 그거 전부 내가 가져갈 거야. 여보, 제발. 여보는 개뿔. 난 이제 원고야. 넌 피고고. 상간녀가 울기 시작했어요. 죄송해요. 정말 몰랐어요. 난 그런 거 모르겠고 법원에서 보자. 변호사 비용이. 이제 와서 또 돈 걱정해? 네가 모은 돈으로 낼 거니까 걱정 마. 남편이 무릎을 꿇었어요. 한 번만, 진짜 한 번만 용서해줘. 용서? 3년 동안 나한테 한 짓 생각해봐. 그건. 냉동밥 먹이고 에어컨 못 켜게 하고 영양실조로 쓰러져도 병원비 타령하던 게 너야. 너라는 쓰레기. 남편은 계산기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더라고요. 사랑도 불륜도 변명도. 계산기가 없으니 무릎밖에 꿇을 줄 몰랐죠. 돌아서며 마지막 한마디를 했어요. 참고로 난 공무원 합격했어. 뭐?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빨리 끝났어요. 불륜 증거가 확실했거든요. 판사님도 제 편이었죠. 3년간의 경제적 학대, 시댁의 차별, 그리고 불륜까지 모든 게 제게 유리했습니다. 판결이 나왔어요. 남편에게 위자료 3천만 원, 상간녀에게도 3천만 원, 총 6천만 원이었죠. 그토록 돈 자랑하던 남편, 통장에는 겨우 2천만 원뿐이었어요. 10억 프로젝트는 뻥이었던 거죠. 나머지는 통장 압류로 처리했습니다. 월급이 들어오는 족족 제게 오게 됐죠. 남편이 그토록 사랑하던 통장 잔고는 이제는 제 통장으로 이사 왔습니다. 통장도 이혼을 택한 것 같았어요. 상간녀 유리 씨, 알고 보니 남편 회사 격리였어요. 익명으로 회사에 제보했습니다. 두 사람의 불륜 사실을요. 일주일 후 둘 다 해고됐어요. 남편은 실직자가 됐고 유리는 경력이 끝났죠. 소문이 업계에 퍼져서 재취업도 힘들 거예요. 저는 7급 공무원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안정적인 직장, 괜찮은 월급, 그리고 자유. 드디어 제 인생이 시작된 거죠. 발령받은 부서가 재밌어요. 구청 복지과였거든요. 저소득층 지원 심사하는 부서죠. 진짜 어려운 사람과 거짓말하는 사람을 구분하는 일이에요. 첫 월급날이었어요. 그날 저는 호텔 뷔페에 갔어요. 혼자서 당당하게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남편이 찾아왔죠.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남편이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재결합하자고, 다시 시작하자고요. 뭐 공무원 월급이 탐났나 봅니다. 저는 그를 발로 차고 쫓아냈어요.
경비 아저씨 불러서 끌어내게 했죠. 남편은 제가 공무원인 줄만 알았지 제가 복지과에서 그의 실업급여 신청을 볼 줄은 몰랐나 봅니다. 부정수급으로 반려됐거든요. 요즘 제 일과는 단순해요.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에어컨 빵빵한 사무실에서 일하고 점심은 동료들과 맛집에서 먹고 퇴근 후엔 헬스장에 가거나 영화를 봐요. 주말엔 친정 부모님께 용돈 드리러 가요. 한 달에 100만 원씩 드립니다. 부모님이 말리지만 제 돈이니까 제 마음이죠. 그동안 못 먹어서 날렸던 돈보다 적어요. 가끔 도서관 친구를 만나요. 그 청년도 공무원이 됐거든요. 우리는 커피숍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셔요. 정수기 물이 아니라 진짜 커피를요. 시어머니가 가끔 연락해요. 아들이 힘들다고 도와달라고요. 저는 번호를 차단했어요. 잡탕찌개 레시피나 팔라고 했죠. 이제 저는 혼자입니다. 하지만 외롭진 않아요. 통장 잔고가 늘어가는 게 보이거든요. 결혼은 실패했지만 인생은 성공했습니다. 사랑은 떠났지만 자유는 찾았고요. 무엇보다 이제는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이에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서 도예 공방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개처럼 벌어 정성같이 쓰자 티끌 모아 태산을 만들자는 신념으로 살아왔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일찌감치 대학을 포기하고 취업 전선에 뛰어든 건 부모님 영향이 컸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오래전부터 도예방을 운영하셨고 저는 그 안에서 흙과 함께 자랐어요.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께서는 도예과라도 진학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권했지만 전 공부에는 흥미가 없었습니다. 대단한 예술가가 되겠다는 욕심도 없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그 후로 부모님 공방을 돕고 알바도 병행하면서 번 돈으로 저만의 공방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23 트렌드에 맞춘 디자인으로 대성공을 거두면서 큰 돈을 번 적이 있어요. 물이 들어올 때 노를 더 저었으면 좋았겠지만 트렌드라는 게 워낙 순식간에 바뀌다 보니 쉽지 않았죠. 하지만 그 일로 저는 돈을 버는 방법을 깨쳤어요. 그렇게 일해 30대 초반에 지방의 작은 아파트를 살 수 있을 만큼 꾸준히 돈을 벌 수 있었던 거예요. 소개팅으로 만난 남편은 전문대에서 자동차 정비 기술을 배우고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학교도 아닌지라 학벌로 누가 누구를 무시하고 말고 할 차이는 없었죠. 그래도 남들 다 나오는 대학 문턱도 못 가봤다는 이야기에 시댁에서는 놀라긴 하시더라고요. 대학을 안 나왔어? 아니 왜? 형편이 어려웠던 거야? 아니요. 오빠는 원해서 대학에 들어갔고 저는 원하지 않아서 대학에 안 들어갔어요. 학비가 한두 푼도 아니고 차라리 그 시기에 학비만큼 벌어서 제 사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더 컸거든요. 그 결심을 고등학생 때부터 했단 말이야? 요즘 애들 같지 않게 참 계획성 있고 성실하게 잘 살았구만. 대학 안 나오면 뭐 어때? 결국 돈 벌라고 하는 일인데 대학 나온 승연이보다 훨씬 잘 벌고 있다는 거잖아. 아니 그래도 대학은 나오는 게 좋지. 승연이 그놈이 워낙 그런 부분이 있어서 똑부러지게 못해 늘 아쉬웠는데 널 만나 많은 걸 배우며 살았으면 좋겠구나.
결국 남편은 33에 모아둔 돈 3천만 원을 가지고 제게 장가를 오게 된 것이었어요. 남편도 제가 돈을 잘 모은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저는 개인 사업체다 보니 잘 될 때는 많이 벌기도 하지만 못 벌 때는 또 수입이 한없이 적어요. 그런 편차가 있기 때문에 평소에 돈 관리를 제대로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적은 돈으로도 꾸준히 돈을 모을 수 있었고 40살까지 적어도 5억을 모으는 게 제 목표였어요. 부부가 되고 경제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제 목표를 이야기하자 남편이 그러더군요. 여보, 그럼 내 돈도 여보가 맡아주라. 나는 순간 충동이 너무 강해서 가지고 있으면 죄다 써버리잖아. 그거야 어렵지 않은 일이지만 괜찮겠어? 당신 씀씀이가 있는데. 어차피 결혼하면 경제권 합쳐 살아야 하는데 그 정도는 각오했지 뭐. 대신 나 용돈은 좀 넉넉하게 해줘. 현재 물가 반영은 좀 확실히 해달라고. 알았어. 어디 가서 기죽지 않게 줄 테니까 걱정 마. 그리고 용돈 준다고 그 돈을 그 달에 다 써야 한다는 생각도 하지 말고 용돈으로도 충분히 돈 모을 수 있다고. 처음 시작은 참 좋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부부는 떼부자가 될 줄 알았어요. 물론 남편과 벌이 차이가 있긴 했지만 혼자 버는 것보다 한 사람이 더 보태면 더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했고요. 하지만 그건 제가 남편을 몰라도 너무 몰랐기 때문에 가졌던 헛된 희망이었습니다. 중간중간 용돈 문제로 몇 번 말다툼이 있긴 했지만 매번 그 위기를 잘 넘겼었어요.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시작되었죠. 딸이 2살이 되던 해에 한참 먼저 결혼했던 손이 신우가 이혼해서 돌아오는 일이 생긴 겁니다. 오래전부터 심해부의 경제적 능력 때문에 부부 갈등이 심하단 이야긴 들었지만 그렇게 갑작스럽게 이혼하고 시댁으로 들어올 줄은 몰랐어요. 아버님께서는 아이가 있으니 끝까지 이혼을 반대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다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이혼해 갈 곳 없는 딸과 조카를 어떻게 하겠어요. 내쫓을 수도 없고 결국 시집가기 전에 썼던 그 방을 내어주고 남편이 썼던 방은 시조카가 차지하게 되었죠. 원래는 사는 지역이 달라 명절 말고는 볼 일도 없었는데 그렇게 되면서 자주 만나는 일도 생긴 거죠. 저도 처음엔 잘 지내보려고 했습니다. 친정에는 오빠밖에 없어서 언니가 생겼단 생각으로 좀 잘 지내보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시댁은 시댁인지 저희 신우 성격이 그런 건지 쉽지 않았죠. 형님,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찹쌀 안에 딸기가 들어있는 떡이거든요. 이게 참 달고 맛있어서 다들 드셔보시라고 좀 사왔어요. 옳게, 요새 딸기 못지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하여튼 시골은 시골이네. 내 팔자야. 이미 유행 다 지난 딸기 모찌 설명 듣고 앉아 있어야 하다니. 전 올해 처음 먹어본 거라 그렇게 유명한 건 줄은 몰랐어요. 아무튼 드셔보세요. 됐어. 이빨에 팍 끼어서 싫어해. 그게 어떤 음식이건 간에 사람이 사다 준 성의가 있으니 맛있게 먹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먹기 싫으면 시부모님이라도 맛보게 해드리면 좋았을 텐데 자긴 안 먹겠다고 해놓고 그걸 자기 아들한테 홀라당 다 먹인 겁니다. 무려 그게 8개들이 두 상자로 총 16개나 되는 떡이었어요. 형님, 그걸 다 도윤이 주신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도 맛 좀 보게 남겨주시지. 어차피 엄마, 아빠 단 거 드셔봤자 좋을 거 없는데 뭘 그렇게 권유해? 어머님, 아버님도 그거 좋아하세요. 그럼 올케가 하나 더 사다 주던지. 매사에 어찌나 그렇게 불만이 많은지 무슨 말을 하든 제 말은 통통 튕겨져 나가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은근히 신우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니 남편은 원래 안 그런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누나가 좀 변하긴 했어. 안 그랬는데 매형이랑 매일같이 싸우니까 사람이 그렇게 된 거지. 행복은 돈이 아니라지만 돈이 행복을 만드는 게 맞아. 매형 잘 나가던 시절에는 둘도 없는 인꼬 부부였는데 매형 회사 그렇게 되고 난 후부터는 그렇게 된 거잖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무나한테 그러는 건 아닐 텐데. 내가 너무 편한 사람이라 자기 기분 그렇게 쉽게 드러내나 싶기도 하고 기분이 좀 안 좋아. 좀 봐줘. 누나 사정이 있잖아.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놈의 누나 사정이 있잖아 그 말을 귀에 딱지가 내려앉도록 지겹게 들을 거라는 것을요.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 시댁에 가서 식사하는 일이 전보다 좀 늘더라고요. 그런데 기분파 신우보다 더 문제는 시조카였어요. 시조카는 초등학교 1학년으로 소위 말해 금쪽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가정교육을 못 받은 아이처럼 친구들을 괴롭히고 수업을 방해해 유치원에서도 2번이나 잘리고 학교에서도 담임이 교체되는 문제까지 있었다더라고요. 대체 어느 정도인가 싶었는데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더라고요. 화가 나면 시부모님께도 야, 니라는 호칭을 서스름없이 쓰고 그걸로 혼내면 혼절할 때까지 울면서 상의가 다 젖도록 침을 뱉어댔거든요. 이미 받아주는 학원도 없어 학교가 끝나면 시족하는 종일 시어머님 차지였고 결국 한 달 만에 한의원에서 허리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지경에 이른 겁니다. 그런데 어머님께서 치료받는다며 제 공방으로 데려와 애를 맡기신 거예요. 예, 도윤이 잠깐만 좀 봐줘. 내가 맡길 데가 없어서 그래. 네? 어머니 안 돼요. 여긴 너무 위험한 물건이 많잖아요. 그냥 좀 앉혀놓고 차륵놀이 좀 하라고 하면 되잖아. 내가 오죽했으면 너한테 데려왔겠어. 2시간 뒤에 오마, 응? 어머니! 어머님께서는 막무가내로 애를 두고 가버리셨습니다. 시조카는 안 그래도 참 어려운 애였어요. 친족하였으면 버르장머리 없는 행동을 할 때마다 혼쭐을 내줬겠지만 시조카는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어머님 말대로 흙을 내어주고 만들고 싶은 걸 만들어보자고 앉혀놨죠. 그런데 만들라는 건 안 만들고 찰흙덩이를 뭉쳐서 여기저기 던지는 겁니다. 도윤아, 그러면 안 돼. 계속 그러면 외숙모 화낼 거야. 화내도 상관없는데? 나 이렇게 던질 거야. 임도윤, 외숙모 분명히 경고했어. 경고가 뭔데? 경고가 뭐냐고? 시조카는 절 도발하듯 약 올리며 계속 찰흙덩이를 뭉쳐 던져댔어요. 그곳은 기존 회원들이 만든 작품을 말리던 선반으로 자칫하다간 그릇이 넘어가 깨질 위험이 있었죠. 결국 저는 치솟는 짜증과 화를 참지 못하고 버럭 소리를 내질렀습니다. 그게 아이에게는 도전장처럼 받아들여진 것 같더라고요. 그럼 잡아보든지. 못 잡죠? 여기로 가면 절대 못 잡죠? 저를 약올리며 공방 여기저기를 아슬아슬하게 피해 다니는 거예요. 행여 작품이 망가질까 마음을 졸이며 전 아이를 다그치기도 하고 설득도 해봤습니다. 도윤아, 외숙모 공방에서 그렇게 뛰면 안 돼. 그러다 그릇 깨지면 큰일 나. 얼른 와. 안 혼낼 테니까, 어? 유튜브 보여줄까? 뭐 먹을래? 이미 늦었쥬. 관심 없쥬. 시조카는 마치 보란듯이 재간둥이처럼 현란한 발놀림을 보여주더니 그만 스텝이 꼬여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옆에 있던 선반을 잡고 쓰러지는 바람에 그 위에 있던 수강생 작품 5점이 그대로 떨어졌어요. 눈앞이 새하얘지는 것 같았습니다. 애는 애인지라 자기도 아차 싶은지 제 눈치를 살피는데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결국 아이 손을 거칠게 잡고 시댁에 두고 형님과 어머님께 연락해 시댁에 아이 두고 가니 알아서 하라고 통보했죠. 그리고 그날 밤 신우가 화가 나서 제게 연락을 했더라고요. 올케, 대체 우리 도윤이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지금 애가 팔이 아프다고 난리인데 대체 뭘 한 거냐고. 하긴 뭐래요. 도윤이가 오늘 제 공방에서 무슨 짓을 한지는 아세요? 제멋대로 뛰어다니다가 수강생 작품 망가뜨려서 오후 내내 수강생 분들께 연락드려서 사과하고 다 변상해드렸다고요. 그깟 도자기가 뭐 얼마나 된다고 유난이야? 깨지면 물어주면 될 거 아니야. 애가 좀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거 하나 때문에 애를 얼마나 잡았으면 팔이 아프다고 잠을 못 자? 올케도 나 남편 없다고 무시해? 나는 무시해도 돼. 그런데 우리 도윤이까지 아빠 없다고 무시하면 안 되지. 도윤이가 아빠 있었으면 그랬어도 그랬을까? 그랬어도 그랬겠어? 당황스럽게도 신우는 자기 혼자 감정에 취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누구도 무시한 적도 없고 오히려 사과를 받아야 할 입장에 얼마나 난처했는지 몰라요. 피해자가 순식간에 가해자가 되고 저는 시댁에서 죄인이 되었죠. 집안 사정 있는 시조카 하나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고 어른답게 굴지 못한 죄인이요. 근데 어지간하면 저도 그냥 넘어갔을 텐데 누구 하나 잘못했다는 사람이 없으니 너무 열받더라고요. 적어도 남편이라도 제 편을 들어주었더라면 그냥 넘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남편까지도 그러는 거예요. 아이 참, 누나 사정이 있잖아. 누나 사정 뻔히 알면서 도윤이한테 그랬어야 해? 아니 대체 내가 뭘 어쨌다는 거야? 안 가고 내 공방 쑥대밭으로 만들겠다는 애 길에서 애써서 씨름해가며 시댁까지 데려갔는데 그럼 뭐 어떡해. 아주 쑥대밭으로 만들게 뒀어야 한다는 거야? 말로 하면 되잖아, 말로. 도윤이가 행동이 거칠어서 그렇지 말로 하면 다 알아듣는 나이인데. 잘도 알아듣겠네. 그러는 당신은 한 번이라도 말로 설득해 본 적이나 있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도윤이 심각해. TV에서 육아 전문가들이 모여서 나오는 그 프로그램 나와야 할 수준이라고. 당신 진짜 말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나 형님한테 변상 받을 테니까 그렇게 알아. 어떻게 형님도 그렇고 어머님도 그렇고 심지어 당신까지 나한테 사과 한마디 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애까지 저 모양인 거 아니야. 변상하면 그만 아니냐던 신우는 끝끝내 변상을 해주지도 않았습니다. 늘 그런 식이었어요. 시조카가 사고를 쳐도 제대로 혼내는 사람이 없고 아버지 없이 자라 불쌍하다는 이유로 전부 용인해 주었죠. 그나마 시아버님은 그런 문제된 행동이 지나치다 싶으면 한 소리하고 혼내긴 했지만 워낙 버릇이 없다 보니 효과도 없었어요. 자기 외할아버지한테 틀리 딱딱 시끄럽주라고 말하는데도 신우는 못 들은 척 하더군요. 아이가 그렇게 거친 언어를 쓰는 것은 스마트폰 영향도 컸습니다. 애가 제어가 안 되니 신우는 유튜브를 보여주면서 아이를 통제한 거예요. 아무리 애가 버릇없다고 한들 고작 8살인 애가 어디에서 그렇게 나쁜 말을 배웠겠어요. 거기다 대고 신우한테 육아 방법을 운운하며 논할 필요도 없어 저는 그냥 무시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이후로 애가 대놓고 제 신경을 긁는 거예요. 저는 대꾸도 하지 않는데 저를 보면서 혼잣말하듯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나 그릇 다 부술 수 있는데, 진짜 다 부숴버릴 수 있는데, 다 부숴서 가루 만들어서 밥에다가 넣어서 먹어야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왜 그렇게 버르장머리 없냐 훈계하시겠나요? 훈육도 동조하고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야 가능해요. 집에서 오빠랑 싸울 때마다 회초리를 맞았던 저 어렸을 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희 시절에야 저런 행동을 하면 속된 말로 아주 뒤지게 쳐맞았을 테니까요. 저도 체벌은 폭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회초리도 반대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조카를 마주하고 보니 손이 몇 번이나 아버님 효자손이나 파리채를 향해 움찔거리더라고요. 상대해봤자 뭐하나 싶어 무시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결국 또 한 번 문제가 터지더라고요. 아버님께서 낚시를 갔다 오셨다며 다 같이 매운탕을 끓여 먹자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아이를 거실에 두고 바쁘게 저녁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저희 아이가 자지러지게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놀라서 가봤더니 세상에 시조카가 엎드려 있던 제 딸 등을 말처럼 타고 있는 거예요. 숨이 막혀 제대로 소리도 못 내고 얼굴이 시뻘개진 채 우는 딸을 보고 놀라 시조카를 힘껏 밀쳐버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조카가 옆에 있던 테이블에 부딪히면서 머리를 찧었고요.
그러자 시조카가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하는데 신우가 놀라 달려와 소리를 빽하고 지르는 거예요. 야, 너 미쳤어? 도윤이가 먼저 우리 시연이 등에 올라타고 있었어요. 애 경기 일으키는 거 지금 안 보이세요? 너 때문에 우리 도윤이 다쳤잖아. 이마에 홍난 것 좀 봐. 어머, 어떡해. 엄마, 병원, 119 좀 불러줘. 신우는 버럭 화를 내면서 119에 신고 좀 해달라고 야단이었습니다. 물론 머리를 다쳤으니 그 마음이야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사정없이 부딪힌 것도 아니었어요. 혹이라고 유난 떨었지만 혹도 아니었고요. 그냥 이마가 빨개졌다가 나중에 옅은 멍이 든 수준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한 행동이 올바르지는 못했지만 제 아이가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는데 뭐가 보였겠어요. 결국 그 일로 저와 신우는 철천지 원수가 되어 이를 갈게 되었죠. 나 앞으로 형님이랑 도윤이 있는 자리는 안 가. 그렇게 알고 당신이 알아서 처신하고 어머님 아버님께도 말씀드려. 아휴, 혜림아, 너도 잘 알잖아. 누나가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건데. 그놈의 사정. 대체 뭐 얼마나 대단한 사정이길래 끝까지 봐줘야 하는 건데. 우리 시연이 고작 2살이야. 아니, 개월수로 따지면 고작 15개월. 이제 겨우 태어난 지 1년 좀 넘은 애라고. 당신은 우리 시연이 큰일 날 뻔한 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 결국 문제 없었잖아. 지금도 잘 자고 있고. 차분하게 하지 말라고 들어올리거나 타이르면 됐을 일을 그렇게 무턱대고 밀어버렸으니 누나도 당연히 화가 나지. 헛소리 그만해. 난 똑같은 일이 또 생기더라도 똑같이 할 거야. 당신은 우리 시연이 아빠이기 이전에 도윤이 외삼촌이 먼저인가 본데 그럼 가서 도윤이 외삼촌이나 하고 살아. 우리 시연이한테는 당신 같은 아빠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저는 그 뒤로 정말로 시댁의 발길을 또 끊어버렸습니다. 가족끼리 모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아버님의 연락에도 사정을 말씀드리고 가지 않았어요. 공교롭게도 3주 후 추석이 있었는데 그때도 친정에만 갔죠. 남편도 친정에 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유치하기 짝이 없는 싸움이 시작된 건데 저는 제대로 된 사과를 받기 전에는 절대 굽히고 들어갈 생각이 없었죠. 그렇게 명절을 보내고 나자 남편은 선전포고라도 하듯 그러더군요. 나도 당신처럼 장인어른 장모님 댁 안 가. 이미 안 왔으면서 이제 와서 뭘 보고하고 있어? 알아서 해. 앞으로 당신 어머님 아버님은 당신이 알아서 챙기고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알아서 챙길 테니까. 하긴 뭐 원래도 당신 우리 엄마 아빠 챙긴 적 없으니 당신은 뭐 변하는 게 없겠네. 이참에 어머님께 매달 드리던 용돈도 당신이 알아서 드려. 뭐? 너 진짜 이렇게 유치하게 나올래? 왜? 유치하지 않았던 일이 갑자기 네 돈 나가게 됐다고 생각하니까 유치해졌어? 남편은 저를 노려보며 씩씩거렸습니다. 그러자 고작 꺼낸다는 말이 그럼 자기 월급 통장을 돌려달라더라고요. 그동안 모은 돈까지 고스란히 달라고 하길래 알겠다고 했습니다. 진짜 유치하고 치사한 싸움이 뭔지 한번 보여주자 싶었죠. 남편 돈으로는 뭐 대단한 투자를 한 것도 아니라서 결혼 후 공동생활비와 용돈을 제외한 돈을 모아둔 것이었어요. 남편이 다시 가져가게 되면 그 돈은 모이기는커녕 애써 모아둔 것도 분명 깎아먹게 될 것이라는 걸 잘 알았죠. 시부모님 용돈도 제 벌이가 여유가 되니 제가 알아서 챙긴 건데 남편은 그에 대한 고마움도 없었던 거예요. 시부모님 용돈 이야기가 나오자 월급 통장 돌려달라고 하기에 저는 그 돈으로 용돈 보내주려고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안 드린 모양이더라고요. 예, 이번 달에 돈이 안 들어왔는데 늦어지는 거니? 돈이요? 아, 매달 드리던 용돈이요? 그거 앞으로는 시온아빠가 챙겨드리기로 했어요. 자기 월급 통장 자기가 관리하겠다고 저한테서 가져갔고요. 시온아빠한테 연락해보세요. 시어머님께도 서운한 마음이 많았기에 저는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남편에게 연락했는지
남편이 그날 저녁 와서 적반하장으로 따지더라고요. 적어도 부모님께 드리는 돈은 건드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왜? 당신이 번 돈 가져갔잖아. 솔직히 말해서 그동안 어머님 아버님 드린 돈 당신 월급에서 나간 거 아니고 내가 챙겨드린 건데 당신 언제 한번 나한테 고맙다는 말 한 적 있어? 용돈 모아다가 우리 부모님 뵈러 갈 때 고기 한번 사드린 적 있어? 용돈 그거 얼마나 된다고 그 돈으로 고기를 사냐? 왜 못 사? 마음만 있으면 충분히 자기 유흥 줄여가면서 하지. 왜 내가 쓰는 것만 당연한 도리인데? 그래서 앞으로도 안 드리겠다고? 드리다가 안 드리면 엄마도 곤란하지. 그러니까 당신이 드린다고 그동안 모아놓은 돈 달라는 거 아니었어? 설마 당신이 모은 돈으로 어머님 용돈 드리자니 아깝고 덜 아까운 내 돈에서 쓰고 싶다는 염치 없는 말은 아니지? 그래, 너 잘났다. 아주 너 잘났어. 남편은 얼굴까지 시뻘겋게 붉히며 씩씩거리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희의 유치한 싸움의 아주 일부분에 불과했어요. 뭐야, 내 밥은? 생활비 안 냈잖아. 뭐? 공동 생활비 넣어야지. 내가 카톡 보냈잖아. 시연이한테 쓰는 거 식비, 공과금, 보험료 포함해서 얼마 보내라고. 왜 못 본 척해? 너 진짜 이딴 식으로 나오겠다 이거야? 아니 말이 안 되잖아. 우리 공동 생활인데 그럼 당신이 번 돈은 당신만 홀라당 다 쓰고 내가 번 돈으로 숟가락 얹고 살겠다는 거였어?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이거지? 두고 봐. 남편은 그렇게 일을 갈고 나갔습니다. 대체 누가 일을 갈아야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월급 통장을 자기가 관리하겠다고 가져갔으면 당연히 월급에서 생활에 필요한 공동 지출 비용은 함께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자기가 밥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애를 더 보는 것도 아닌데 그저 숟가락만 얹으려는 심보가 너무 고약하더라고요. 결혼 전에 그런 모습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래서 결혼 전에 사람 밑바닥까지 들여다보는 싸움을 해봐야 한다는 것 같았어요. 돈 쓰기가 싫은 건지 오기가 생긴 건지 아니면 그 사이에 돈을 어디다 써버린 건지 남편은 해볼 테면 해보라는 듯이 시댁으로 가버렸습니다. 혜림아, 너도 똑같이 굴면 어떻게 하냐. 부부 갈등이 있으면 지혜롭게 잘 해결해 보려고 해야지. 저야 그렇게 하고 싶었죠. 근데 어머니, 시온아빠랑 얘기하고 있으면 꼭 도윤이 수준의 애랑 얘기하는 것 같아요. 도무지 진지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도 답답하고요. 사과가 필요할 땐 사과를 하는 것도 용기고 그런 용기를 낼 수 있는 게 어른이잖아요. 그런데 시온아빠는 끝까지 자존심만 챙기는데 그런 사람을 두고 제가 애 어르듯 해야 하나요? 남자는 몇 살을 먹든 애다. 응? 네 시아버지는 그런 고집 없을 것 같아. 양반인 척하는 저 양반도 한번 그 고집 부리기 시작하면 아주 고약해.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승연이도 당연히 그러겠지. 너 설마 지난번에 도윤이 사건으로 아직도 꽁에 있는 거야? 꽁에 있냐고요? 어머니, 왜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꽁하다고 표현하면 안 되죠. 저는 정식으로 사과를 받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 문제는 형님과 제 문제니 알아서 하겠습니다. 시온아빠는 알아서 하라고 해주세요. 생활비 내기 싫어 어머님 집에서 지낼 모양인데 어머님께서 생활비 한 푼 안 받고 빨래해주고 먹이고 재우시려면 그대로 두시고요. 결국 남편은 어머님 성화에 이틀 만에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게다가 제가 요구한 공동 생활비도 입금해야 했고요. 거기다 더해서 앞으로는 집안일과 육아도 확실히 나눠서 하기로 했죠. 각자 잘하는 일을 하자. 당신이 요리를 못하니 난 요리를 할게. 그럼 당신은 설거지랑 화장실 청소, 쓰레기 내다 버리고 빨래 넣는 일 정도는 해. 이야, 진짜 가지가지 한다. 나보고 이제 집안일도 하라고? 당신이 내가 배려해줬다는 걸 전혀 모르는 것 같아서 하고 싶지 않아졌어. 난 당신보다 수입도 많은데
맞벌이인데 왜 당연하게 내가 집안일을 해야 돼? 어쩌다 한번 쓰레기 버려주는 걸 내가 할 일 도와줬다고 생각하는 것도 웃기지 않아? 너 그렇게 계산적인 여자였어? 계산 시작한 건 당신이지. 잘 생각해봐. 이 모든 일은 당신이 줄 잘못 써서 벌어진 일이야. 그러면 내가 그 상황에 누나 말고 당신 편을 들었어야 해? 누난 내 가족이야. 한 뱃속에서 태어나 평생 가족으로 자란 사이라고. 그 누나가 행여 나중엔 당신 불구라도 돼서 걷지 못하고 누워 지내면 똥을 좀 갈아준대? 뭐? 결국 평생 같이 늙어가고 의지해야 할 사람은 당신 누나가 아니라 당신 와이프야. 어떻게 그걸 몰라? 알아서 판단해. 그렇게 유치한 싸움이 지지부진하게 이어지던 어느 날이었어요. 솔직히 그렇게 계속 살 생각은 없었고 굳이 부부로서의 삶을 지속해야 하나 싶은 고민을 하던 때였죠. 아마 시댁과 발길을 끊은 지 거의 반년이 다 되어가던 날이었을 겁니다. 갑자기 신우가 제 공방으로 찾아온 거예요. 이미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난 일이고 사과받을 기대조차 버린 후라 당혹스러움이 먼저였습니다. 신우는 반년 만에 유순해진 얼굴로 제 눈치를 다 살피며 조심스레 들어오더라고요. 거기다 근처 빵집에서 쌈빵도 사서요. 올케, 바빠? 지금은 괜찮아요.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연락도 없이. 그게 그동안 나 때문에 마음 많이 상했지. 그때는 내가 도윤 아빠랑 이혼한 지 얼마 안 되기도 했고 도윤이가 하도 힘들게 하니까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 있었어. 그래서 내가 올케 마음까지 헤아리지 못했던 것 같아서 미안해. 생각보다 진정성이 느껴지는 담백한 사과에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나오는데 끝까지 됐다고 밀어내는 것도 좀 웃기다 싶었어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 마음이 다 편하네요. 안 그래도 여러모로 마음이 불편해서 형님께서 먼저 그렇게 나서주시길 바라고 있었는데 감사해요. 내가 그래도 올케보다 5살이 더 많은데 연장자답지 못했지. 그동안 얼마나 곤란했는지 몰라. 올케랑 시연이 못 보게 했다고 나 아빠한테 완전히 대역죄인 됐잖아. 형님께서 그렇게 사과해 주셨으니까 저도 아버님 어머님 찾아뵙고 제대로 사과드릴게요. 그렇게 해피엔딩이 예고도 없이 찾아온 줄만 알았어요. 사실은 그게 모든 사건의 시발점이 될 거라는 생각도 못하고요. 그렇게 헤어진 후 다시 시댁과의 교류도 시작되었고 남편도 은근히 좋은지 시키지도 않은 집안일을 더 나서서 하곤 했습니다. 그 후 몇 주 뒤였어요. 신우가 다시 한번 제 공방에 찾아와 단계적으로 준비한 진짜 본론을 꺼낸 거죠. 올케, 다름이 아니라 나 돈 좀 빌려줄 수 있을까? 돈이요? 갑자기 무슨 돈이 얼마나 필요하신데요? 실은 내 친구가 이번에 같이 일을 좀 하자고 하는데 창업자금으로 1억 정도가 필요해서 알다시피 우리 집은 그렇게 지원해줄 능력도 안 되고 혹시나 싶어서 승현이한테 얘기했더니 자기도 가진 돈이 없다고 올케한테 한번 부탁해보라더라고. 아, 시연아빠가요? 근데 1억은 좀 큰데요. 저도 당장에 그렇게 큰 돈을 마련하는 게 쉽지 않아요. 알지. 그래서 미리 이렇게 부탁하는 거잖아. 그 친구가 이미 사업으로 큰 돈을 한번 벌어본 친구거든? 원래 혼자 하려던 거 내 사정 봐준다고 투자금만 가지고 오면 끼워준다고 한 거야. 나도 언제까지 이러고 살 순 없잖아. 도윤이 자라면서 돈 들일 일도 많을 텐데 도윤 아빠는 그나마 그 쥐꼬리만한 양육비도 제대로 못 보내고 있고 우리 도윤이 미래 생각하면 아주 갑갑해 내가. 올케도 시온이 키우는 엄마라 잘 알 거 아니야. 그렇죠. 애가 없으면 뭐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한가요. 그러니까 역시 올케는 내 마음 알아줄 거라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부탁 좀 할게. 1억 딱 2년만 빌려줘. 연애 5% 이자 쳐서 내가 깔끔하게 2년 뒤에 다 돌려줄게. 당연히 채용증도 쓰고. 일단 고민은 좀 해볼게요. 꼭 좀 부탁해. 꼭 좀.
전혀 생각지도 못한 부탁인지라 망설여졌습니다. 돈이 없는 건 아니지만 몇 전도 아니고 억이나 되는 돈이라 솔직히 부담도 됐었어요. 하지만 이전에 오빠가 전세금이 부족했을 때 잠시 빌려준 적도 있었기에 같은 형제간에 그 정도 도움은 줄 수 있지 않나 하는 마음으로 기운 거예요. 그래서 고민 끝에 차용증을 쓰고 딱 2년만 쓰고 달라고 했죠. 이자는 필요 없으니 그 돈으로 꼭 성공해 보라면서요. 제가 신우를 몰라도 너무 몰랐고 사람을 너무 믿은 게 죄라면 죄였습니다. 신우에게 돈을 빌려준 뒤 저에 대한 처우도 많이 달라졌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그야말로 극진한 며느리 대접을 해주셨고 남편도 그야말로 설설기며 잘하더라고요. 돈이 뭔가 싶으면서도 돈으로라도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는 게 다행이란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신우는 사업이 잘 되는 것 같았어요. 확실히 사업을 시작한 이후부터 표정도 달라졌고 자신감이 넘쳤거든요. 저는 그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가 무척 좋아 보였고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좋았어요. 무엇보다 보람을 느꼈던 건 조카의 행동이 크게 개선되는 게 느껴졌다는 겁니다. 조카는 상담과 시설을 다니며 사회생활에 적합한 수준까지 좋아졌거든요. 더는 학교에서 곤란한 연락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만으로도 신우는 무척 행복해했죠. 이게 다 올케 덕분이야. 올케 아니었으면 지금쯤 난 뭐라고 있었을지 상상도 안 돼. 저야 뭐 거들어주고 살짝 발판 마련해준 것뿐인데요. 다행이에요. 하시는 사업도 잘 되고 도윤이도 좋아져서요. 내가 정말 크게 갚을게. 그래, 내가 우리 시연이 미국 유학 보내줄게. 고모가 그 정도는 해줘야지. 안 그래? 말만 들어도 너무 감사하네요. 꼭 성공해요, 형님. 신우는 그 뒤로 시조카 브랜드 옷을 사면서 저희 아이 옷도 꼭 챙겨서 사다 줬어요. 그 밖에도 여러모로 세심하게 저희 부부를 챙기려고 노력하시는구나 싶은 적도 많았죠. 그러다 동갑인 저희 부모님 환갑을 앞둔 어느 날이었어요. 신우에게 돈을 받기로 한 만기 날짜가 다가오는 날이기도 했죠. 요즘엔 환갑잔치는 안 한다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숫자라는 생각에 기념을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도예 공방으로 큰 돈을 벌며 여유 있게 살 수 있게 된 것도 전부 부모님 덕분이었으니까요. 엄마, 이번 환갑 때 다 같이 여행이나 갈까? 오빠네 부부랑 다 시간 맞춰서. 아마 오빠 연차까지 더하면 충분히 갈 수 있을 텐데. 어디 가고 싶은 곳 없어? 글쎄. 아, 그러고 보니 네 아버지가 얼마 전에 홈쇼핑에서 팔던 크루즈 상품을 보고 가고 싶다고 한 적은 있었어. 크루즈? 그거 좋네. 이왕 가는 거 유럽으로 가자. 유럽까지? 그냥 일본이나 동남아 쪽도 괜찮던데 뭐. 괜히 큰돈 쓰지 마. 잘 벌 때 오히려 저금도 잘 해둬야 돼. 알아서 잘하네요. 엄마 나 몰라? 그리고 이때 아니면 다 같이 멀리 나가기도 힘들어. 오빠랑도 이야기해볼게. 20대 초반에 다 함께 제주도에 가본 것이 저희 가족 마지막 여행이었어요. 사실 여행을 그렇게 즐기는 편도 아닌데다가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 다 같이 여행 갈 기회는 없었거든요. 이참에 부모님과 함께 멀리 여행다운 여행 갈 생각에 무척 들떴습니다. 물론 남편에게도 미리 일정을 상의했었어요. 올해 엄마 아빠 환갑기념으로 유럽 크루즈 여행 떠날까 싶어. 유럽 크루즈 여행? 공방은 어쩌고? 미리 일정 정리하고 조율해서 그때는 쉬어야지. 그러니까 당신도 연차 미리 신청해서 그 날짜는 피해둬. 그래 뭐. 근데 유럽까지 간다고? 엄마랑 아빠가 앞으로 살면서 언제 유럽까지 가보시겠어. 나이 들면 시간 되고 돈 있어도 힘든 게 여행인데 법만큼 제대로 효도해 본 적 없는 것 같아서 제대로 보내드리고 싶어서 그래. 그런데 그 이야기를 저와 상의도 없이 시댁에 하는 바람에 약간의 트러블이 좀 있었습니다.
물론 말하지 못할 일은 아니지만 괜히 그렇잖아요. 게다가 제가 알기로 어머님은 여행을 좋아하셔서 개원 어르신들과 함께 종종 근교 여행을 떠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정 식구들 다 모여서 크루즈 여행을 간다고 하니 또 얼마나 가고 싶으셨겠어요. 아니나 다를까 저를 불러다 넌지시 그러시더라고요. 예, 너 이번에 사돈 환갑에 맞춰서 배 타고 가는 여행 간다며? 그거 우리도 좀 같이 가자. 네? 아, 어머니, 물론 다 같이 가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이번 여행은 모처럼 저희 친정 식구들끼리 모여서 가기로 한 거라서요. 어머님, 아버님은 나중에 모시고 갈게요. 다 같이 가면 뭐 어때서 그래? 각자 부모 모시고 가는 효도 여행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저희 부모님께서는 불편하시죠? 에? 불편하게 뭐가 있어서? 방도 따로 쓸 거고 밥이나 같이 먹을 건데. 아니면 내가 사돈한테 얘기 좀 해볼까? 가족끼리 편하게 떠난 자리에 사돈이 있다고 생각하면 편하진 않죠. 올해는 힘들고 시원아빠랑 얘기해서 내후년에 같이 자리 한번 마련해 볼게요. 아니, 이왕 가는 거 한꺼번에 다 같이 움직이는 게 낫지. 사돈이 영 불편해하는 것 같으면 밥도 따로 먹으면 되고. 그럴 거면 뭐하러 같이 가요. 그렇게 되면 이쪽 저쪽 신경 쓰느라 저도 힘들죠. 그러지 말고 내가 사돈한테 얘기해 볼 테니까 전화번호 좀 다오. 응? 시어머니께서는 막무가내로 같이 가자고 자꾸 우기셨습니다. 강하게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 불편하다고 얘기했는데도 불편하게 뭐가 있냐고 이해하지 못하시면서요. 결국 그 문제로 남편과 좀 다투게 된 거예요. 난 어머님한테 충분히 말씀드릴 만큼 드렸어. 당신이 책임져. 그냥 같이 모시고 가면 되는 건데 뭐가 문젠데. 몸만 얹어서 갈 생각하는 당신이야. 그게 뭐 힘든 일인가 싶겠지. 당신이 가서 어른들 식사를 챙기겠어? 뭘 챙기겠어? 아무리 우리 부모님 효도 여행이라지만 가면 우리 엄마 아빠는 나 챙긴다고 시연이도 봐주고 여러모로 나 쉬게 해주겠지. 근데 어머님 아버님이 그러시겠어? 말도 안 통하고 외국인 바글바글한 외국 크루즈에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몸이 10개라도 바쁘게 시키시겠지. 야, 너 우리 엄마 아빠를 뭘로 보고 그러는 거야? 두 분이 나쁜 분이라는 게 아니라 결국 그렇게 될 거라는 거야. 평소에 당신이 두 분 그렇게 살뜰하게 잘 챙기는 모습을 보였어도 생각해 볼까 말까 한 문제인데 당신은 뭐가 그렇게 쉬워? 어려울 것도 아닌 문제를 너가 어렵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 정 모시고 가고 싶으면 따로 가. 우리 가족여행에 낄 필요 없으니까. 당신도 부모님한테 따로 효도하라고. 인당 650만 원이니까 당신 몫까지 1950만 원 내면 되겠네. 내가 그럴 돈이 어딨어? 왜 없어? 내가 모아서 준 돈만 해도 그 정도는 될 텐데. 왜? 당신 돈으로 효도하려니 돈이 아까워 죽겠어? 치사하게 그러지 말자. 결혼했으면 우리 부모도 당신 부모님인데 그렇게 일일이 돈으로 따질 거야? 적어도 난 안 가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내후년쯤에 모시고 가겠다고 했어. 그러는 당신은 당신 부모님이 된 우리 부모님한테 뭐 어떤 효도를 했는데? 평소 안부 연락을 자주 드리기를 해. 친정 식구들 만날 때마다 지갑을 한번 열기를 해. 애처럼 대책 없이 우기지만 말고 이번엔 같이 못 간다고 확실히 말씀드려. 아이씨. 결국 남편은 본전도 못 건졌습니다. 누구는 결혼 생활이 길어질수록 배우자와 결혼 참 잘했다 싶다는데 어떻게 된 게 저는 갈수록 후회스러웠어요. 아무리 밑바닥까지 보게 되는 게 결혼이라지만 해도 너무한다는 순간이 많았으니까요. 반대로 남편이 저보다 많은 돈을 번다고 해도 저는 시부모님 크루즈 여행에 숟가락 얹을 생각은 못했을 겁니다. 눈치 보여서 그런 이야기나 쉽게 하겠어요. 그런데 왜 남편은 모든 게 그렇게 당연한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자기가 번 돈은 자기 돈이고 내가 번 돈도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는 건가 싶고요. 그렇게 확실하게 거절 의사를 밝히고 크루즈 여행을 준비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신우에게 돈을 받기로 한 만기일이 지났는데도 통 연락이 없더라고요. 괜히 만기 날짜 다가와 전화하면 독촉하는 사람 같을까봐 그때 연락도 잘 안 하던 때였어요. 만기 날짜를 일주일 넘기고서야 어쩔 수 없이 연락을 드렸는데 연락을 안 받는 겁니다. 매일 쉬지 않고 SNS를 해서 핸드폰 잡고 사는 거 아는데도 늦은 밤이 되도록 연락도 없고요. 설마 하니 그 돈을 못 갚아 그러는가 싶어 가슴이 벌렁벌렁 하는 거예요. 신우가 상황이 안 좋은 낌새가 있었으면 모를까 지난 2년간 잘 나가는 사업가 행세를 하고 다녀서 예상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 갑자기 전에 없는 앓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올케, 정말 미안한데 실은 사정이 좀 안 좋아. 지금도 꽉 막혀서 당장 공장에 대금 맞추는 것도 쉽지 않고 미안한데 1년만 더 기다려주면 안 돼? 아니, 그 안에라도 해결되면 줄게. 형님, 말이 다르잖아요. 그건 아니죠. 얼마 전까지도 형님 도윤이 데리고 나트랑 다녀오지 않으셨어요? 그 전달에도 일본 여행도 다녀오셨고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올키도 아이 키우는 입장이니 알 거 아니야. 애한테 충분한 경험을 시켜줘야 엄마 노릇하는 건데 그럼 남들 다 가는 해외여행도 안 가? 말문이 콱 막혔습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요. 나트랑이나 일본 여행을 애 생각해서 갔다고요? 고작 초등학생인 시조카가 제주도 바다면 어떻고 나트랑 바다면 어떻겠어요. 서울에서 먹는 라면이면 어떻고 일본에서 먹는 라면이면 어떻냐고요. 없으면 형편껏 조절했어야지 해외여행 갈 돈은 있고 저한테 갚을 돈은 없다는 게 너무 괘씸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막말로 어떻게 1억을 2년 안에 갚아? 아무리 사업이 잘 돼도 억대가 되는 돈 쓰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건 제가 할 말이죠. 제 사업은 뭐 대단히 잘 돼서 형님한테 그 큰 돈을 빌려줬겠어요? 저 형님 정말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친언니라고 생각하고 가족이라고 생각해서 무리해서 빌려드린 거예요. 물론 형님이 어떻게든 2년 안에 이자까지 쳐서 갚겠다는 말 믿고서 빌려드린 거고요. 갚으려고 했지. 근데 내가 뭐 갚기 싫어서 안 갚아? 사정이 그렇게 됐잖아. 가족이면 좀 더 기다려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막말로 그 돈 없다고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잖아. 형님, 이번 달까지 기한 드릴게요. 약속대로 보내주세요. 없다니까 그러네. 먹고 죽을래도 없어. 제가 멍청하게 당한 거라면 당한 거겠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족이 제 선의를 이용할 거라곤 생각도 못하고 깜빡 속은 탓도 있고요. 신우 말대로 당장 그 1억이 없다고 해서 제 형편이 어떻게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크루즈 여행 경비도 다른 쪽으로 해결할 수 있었고요. 100번 양보해서 1년 기다려주는 거? 그것도 어렵지 않아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괘씸한 거예요. 제가 알기론 형님은 명품 가방도 몇 개 가지고 있거든요. 자기 쓸 건 다 쓰고 살았으면서 이제와 한 푼도 갚을 생각이 없다는 게 말이 되나요? 일단 월말까지 기한을 줬으니 기다려보자 싶었는데 월말에 돈이 들어오긴 왔습니다. 1억이 아니라 100만 원이 들어왔더라고요. 전 지금 저를 놀리나 싶었어요. 내 선에서 가능한 만큼 준비한 거야. 일단 기다려줘. 내년엔 꼭 갚을게. 문자 하나 덜렁 남겨놓고 제 통장에 딱 100만 원 넣은 거예요. 지금도 돈이 없어 갚은 돈이 고작 100만 원인 사람이 1년 뒤에 1억이나 되는 돈이 어디 있어 갚겠어요.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고 열받은 저는 신우 사무실까지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실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게 보이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곳에 월세만 내놓고 출근을 안 한 건 반년이 넘었다는 거예요. 나올 때에도 드문드문 나와서 열려있는 걸 자주 본 적도 없다고요. 뭔가 이상하다 싶어 인근 상인들의 도움으로 그 동업자라는 신우 친구분 명함을 받아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상도 못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네? 투자금이요? 아니요.
저는 윤민이한테 투자금 받은 거 없는데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두 분이서 1억씩 모아서 시작한 사업 아니에요? 1억이요? 저 그 사업 자본금 500만 원으로 시작한 거예요. 물론 보증금은 따로 들어가긴 했지만 그거야 돌려받는 금액이라 빼고서요. 그리고 그 500만 원도 제가 했고 제가 사무실에 자주 못 가니까 거기 관리만 좀 해달라는 거였지 윤민이랑 동업하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사업 잘 되고 있다던데요. 지난 2년 동안 씀씀이도 컸고 돈도 잘 버는 것처럼 보였는데 다른 일 하고 있는 거겠죠. 안 그래도 제가 봐도 씀씀이가 커졌길래 저는 어디서 월급 많이 주는 일을 하나 보다 했는데요. 같이 사업을 시작했다는 신우 친구는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하는데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모릅니다. 더 기가 막힌 사실은 따로 있었어요. 신우가 2년 동안 그렇게 펑펑 돈을 쓰고 다녔던 이유를 알았거든요. 신우는 제가 준 그 1억을 사업에 투자한 게 아니라 2년 동안 자기 생활비로 쓴 것이었습니다. 2년 동안 한 푼도 빠짐없이요. 도저히 이건 아니다 싶어 그 길로 시댁에 가서 시부모님께서 계시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따졌어요. 형님, 이건 아니죠. 형님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저도 큰맘 먹고 빌려드린 돈인데 저한테 거짓말까지 하고 전부 생활비로 썼다는 게 말이 돼요? 아, 진짜. 내가 준다니까 왜 여기까지 찾아와서 그 난리야. 나가라고. 내놓으세요. 당장 내 돈 내놓으라고요. 나는 뭐 땅 파서 번 돈인 줄 알아요? 하루에도 10시간, 12시간씩 애 어린이집에 맡겨놓고 애 자는 시간까지 틈틈이 흙 만지고 고민하고 고심해서 번 돈이에요. 그렇게 형님 흥청망청 쓰라고 잠도 못 자가면서 우리 시온이랑 같이 할 시간 줄여가면서 번 돈 아니라고요. 아, 이게 무슨 소란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빠. 올케랑 좀 오해가 있어서 그래. 나가서 얘기해, 어? 아니요. 저 그동안 형님이 아버님께 말씀 안 드리고 빌린 돈 같아서 눈치껏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형님이 저 만만하게 보고 이럴 작정이었나 싶어서 안 되겠어요. 아버님, 형님 사업한다고 저한테 1억 빌려가셨어요. 2년 만기로요. 빌려갈 때는 연 5% 이자까지 쳐서 주겠다고 사정사정 해놓고 돌려주기로 한 날 안 주셨어요. 제가 돌려달라고 따지니까 고작 100만 원 주셨고요. 뭐야? 지윤민, 시어내미 말이 사실이야? 아니, 줄 거야. 줄 건데 자꾸 올케가. 줄 거면 지금 당장 줘. 내가 보는 앞에서 지금 주라고. 시부의 불호령에 신우는 아무 말도 아무런 행동도 못하고 입을 꾹 다물더군요. 어떻게 주겠어요? 당장 있는 돈이 100만 원이라며 1억 빌려가 놓고 100만 원 보낸 사람이요. 시부가 당장 빨리 주지 못하겠냐고 닥달하자 눈치 보던 시어머니가 나서서 괜히 저를 원망하는 거예요. 아유, 얘가 안 줄 것도 아닐 텐데 너는 왜 여기까지 와서 분란을 만드니? 내가 말을 안 해서 모르나 본데 너 니네 친정 오빠한테도 돈 빌려준 적 있다면서. 너네 오빠한테도 이런 식으로 한 거야? 저희 오빠는 그렇게 오래 빌려간 적도 없고 빌린 기간 내내 달라고 하지도 않았던 이자까지 매달 꼬박꼬박 보내줬어요. 그리고 갚기로 한 날짜 안 지킨 적도 없고요. 게다가 저희 오빠는 정말로 전세 자금이 부족해서 저한테 잠시 빌린 거고 형님처럼 사업한다고 거짓말로 1억씩이나 빌려가 놓고 2년 동안 자기 생활비로 탕진한 적도 없고요. 뭐라고? 생활비로 다 탕진했다니. 지윤민, 너 그게 사실이야? 아니, 무슨 탕진이야, 탕진은. 다 필요한데 쓴 거지. 너 참 말을 이상하게 한다. 탕진이라니. 애가 어쨌든 필요한데 썼겠지. 말을 왜 그렇게 하니? 아, 당신 좀 가만히 안 있어. 당신이 윤미 대신 1억 내줄 거야? 나한테 그런 돈이 어딨어. 미안하다, 혜림아. 내가 어떻게든 그 돈 갚을 수 있도록 할 테니 조금만 기다려다오. 결국 시아버지까지 알게 되면서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저 역시 조용히 끝내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긁어 부스럼을 만든 건 제가 아니라 형님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시아버님께서도 아시게 됐으니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은 되겠거니 했어요. 그런데 애먼 곳에서 또 문제가 터지더라고요. 바로 남편이었어요. 당신 기어이 그랬어야 했어? 아빠 성질 알면서 일을 치면 어떡해? 일을 쳐? 그게 내가 일을 친 거야? 형님이 친 거야, 형님이. 그러니까 애초에 왜 거짓말을 해서 돈을 가져가? 왜 갚지도 못할 돈을 가져가서 그걸 탕진하느냐고. 그래, 누나 잘한 거 없어. 나도 알아. 근데 오죽했으면 그렇겠어. 오죽했으면 당장 돈 나올 구석은 없지. 도윤이는 제대로 키워보고 싶지. 그러다가 생긴 일 아니야. 아, 좋은 의미면 어디 가서 도둑질해도 상관없다는 거네. 그럼 당신도 우리 시연이 위해서 가서 도둑질이라도 좀 해와. 그러고 잡히면 자식 키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 어디 되도 않은 변명해보라고. 참 독하다, 독해. 당신 이렇게 독한 사람이었어? 돈 앞에서 가족도 없다 이거야? 솔직히 말해서 그 1억 당장 없다고 우리가 죽어? 당장 장모님 장인어른 크루즈 여행 보내드릴 돈을 그렇게 턱턱 낼 수 있으면서 우리 누나 1년 기다려주는 게 그렇게 더 힘드냐고. 진짜 사업해서 빌린 돈도 아니고 전부 생활비로 쓴 사람이 1년 뒤에 1억이 어디서 나와. 그렇게 안타까우면 당신이 줘. 당신이 모아둔 돈 전부 주라고. 내가 돈이 어딨어? 참나, 어이가 없어서 진짜. 역시 그렇지. 당신은 그저 당신 돈만 아깝지. 입으로만 효도해, 입으로만 가족 생각. 내가 지금 왜 당신이랑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대로면 당신이랑도 못 살아. 뭐? 이혼이라도 하자고? 이야, 돈 때문에 이젠 이혼까지?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해. 돈 때문이 아니라 신뢰 때문이지. 이렇게 번번이 시댁에 문제 있을 때마다 당신 누구 편이었어? 어? 매번 형님, 그놈의 형님 사정. 당신은 그저 세상에서 형님이고 어머님이고 자기 가족이 제일 불쌍하지? 나는 아주 알량한 돈으로 당신 가족들 괴롭히는 사람처럼만 보이는 거야. 나도 많이 참았어. 애초에 당신이 경제권 가져가고 통장 분리했을 때 우리 관계도 분리했어야 돼. 우리가 부부니? 부부야? 어차피 이혼해봤자 당신이나 나나 뭐가 달라져? 차라리 이참에 서류 정리해. 난 미련 없어. 너 말이라고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마라. 후회할 짓 하지 마. 후회는 내가 아니라 당신이 하겠지. 전 그냥 불만을 토로한 것이 아니었어요. 다음 날 바로 이혼 서류를 내밀었지만 남편은 기가 막히다는 듯이 혀나차고 피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2주 기다려본 후 시작했습니다. 신우를 상대로는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했어요. 바쁜 와중에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했거든요. 보통은 지금 명령 신청을 하지만 신우한테 그 정도는 어림도 없겠더라고요. 애초에 빌린 돈을 사업자금으로 쓰지도 않았고 생활비로 탕진했는데 그게 사기 아니면 뭐겠어요. 소장이 날아오자 그제야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지 그제야 연락이 오더라고요. 올케, 이게 뭐야? 올케 나 고소했어? 사기라니, 사기라니! 그럼 그게 사기지 뭐예요? 사업한다고 거짓말해서 돈 빌려가 놓고 펑펑 쓴 거 사기예요, 형님. 정말 1억이야? 어차피 계속 얼굴 보고 살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앞으로 얼굴 보고 살 일 없어서 이렇게 합니다. 형님 동생이랑도 이혼할 거예요. 이 두 남매에 옆에서 거드는 어머님 때문에 도저히 못 살겠네요. 뭐, 이혼? 아니, 왜 승현이까지 이혼을 해? 미안해, 올케. 내가 어떻게든 돈은 갚을게. 내가 막노동을 해서라도 돈 갚을게. 그러니까 제발 취하해줘. 어? 아버지 알면 나 죽어. 그거야 형님 사정이죠. 1억 주시면 당장 취하해 드릴게요. 내가 당장 1억이 어딨어.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며 안절부절 못하는 신우 전화는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빌려간 돈을 갚지도 않고 태연하게 구는 걸 보니 열받았었는데 그런 꼴을 보니 조금이나마 속이 좀 풀리더라고요. 며칠 후 결국 그 사실을 시아버지께서 알게 되셨는지 저한테 연락이 오셨어요. 그리고 다짜고짜 계좌번호를 물으시더니 5분도 안 되어 제 통장으로 1억 원금이 들어왔습니다. 시댁사정 빤히 아는 터라 솔직히 좀 놀랐죠. 그런데 알고 보니 시아버지께서는 그 돈을 갚기 위해 20년을 살았던 집을 파신 겁니다. 아버님, 집을 파셨다고요? 돈 나올 구석이라곤 거기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겠냐. 마음 쓰지 말아라. 그렇게라도 해야 할 일이었으니 내가 집안 단속을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지. 그러니 내 탓도 있는 거야. 괜히 제가 너무 죄송해요. 아니야. 네가 무슨 잘못이 있겠냐. 승연이랑도 기어이 이혼은 해야겠지. 죄송합니다. 안 봐도 뻔하지. 평생 부모 속을 썩였던 놈이 지 마누라 속은 또 얼마나 태웠겠어. 같이 살아달라고 안 할 테니 너 마음 편할 대로 해라. 죄송합니다. 그럼 집은 어쩌시게요? 어차피 애들 나가고 너무 큰 집이었어. 작은 집으로 옮기고 윤민이랑 윤민 엄마는 내쫓을 생각이야. 내쫓아요? 아니 그럼 사고는 지가 치고 수습은 내가 해. 애도 아니고 40 다 된 딸 뒤치다거리 할 생각 없다. 시아버지께서는 단호했습니다. 신우를 동조했다는 이유로 시어머니까지 투룸 월세집으로 쫓아냈대요. 그리고 1억을 다 모아서 갚기 전까진 오지 말라고 했답니다. 두 모녀가 알아서 열심히 벌어보라고 하면서요. 일부러 이혼은 안 하신다더라고요. 이혼하면 재산 분할이 되는 거라 손해라나요? 일처리 하나는 정말 대단히 깔끔하게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와 신우가 그렇게 찬밥 신세가 되자 남편도 결국 돌아와서 한 번만 기회를 달라더라고요. 월급 통장도 다시 맡길 테니 자기 좀 구해달라고요. 하지만 이미 기차는 떠난 걸 어쩌겠어요. 남편이 그렇게 사정하는데도 마음이 하나도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아, 내 마음에서 남편이 이미 떠나버렸구나 싶어 씁쓸하기만 했죠. 저는 이혼 소송을 끝낸 후 친정 식구들과 함께 크루즈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부모님께 말씀 안 드리고 있다가 크루즈 여행 마지막 날 전부 털어놓았어요. 이미 이혼 절차까지 끝냈다는 말에 놀라서 아무 말도 못 하시더니 아빠는 잘했다 그 한마디만 하시더라고요. 여러모로 참 많은 일이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 후 골치 아픈 일은 다 털어버리고 잘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가 역할, 엄마 역할, 자식 역할까지 제가 맡은 바를 잘 해내며 살려고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